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 보는 시간 라운드 테이블. 오늘은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네.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위원님이 나오셨으니 중국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AI에 대한 투자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알리바바 투자 확대 소식이 또 있었는데요. 네. 어제 알리바바 그룹이 3,800억 위안 규모의 자본 지출 계획에 더해서 네. 추가로 이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제 장중에 알리바바 주가가 급등을 했고 관련 소식이 CEO를 통해서 이제 입으로 나왔는데요. 3,800억 위안이라는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2월 달에 딥시크 장세가 좀 중국에서 펼쳐지고 사실 온 관심이 미국에 있을 때 최근 1년 동안 중국의 어떤 계기가 됐던 부분이 2월 달에 민영기업 좌담회가 열리고 많은 빅테크에게 이제 시 주석이 좀 투자를 해달라는 약간의 저는 읍소로 판단을 했었는데 3월 중쯤에 이제 그 알리바바가 밝힌 AI 관련 캐펙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시에 3,500억에서 3,800억 위안입니다. 작년까지 평균적으로 연간 투자 규모가 500억 위안이 안 됐었기 때문에 3년 안에 하겠다는 자체가 이제 3배 이상을 의미를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딥시크 장세와 함께 중국 빅테크나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한번 크게 고조됐던 적이 있었고요. 어제 나왔던 발언 중에 이 3,800억 위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10배 이상 커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이미 알리바바가 투자하고 있는 신규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 규모가 거의 전국 수준을 넘고 있는데 10배 기준으로 잡는다면 앞으로 투자 규모가 매년 한 두세 배씩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3,800억을 3년에 나눠 쓰는 게 아니고요. 거의 연평균 500억 위안으로 봤던 시장의 시각이 거의 1,000에서 1,500억 위안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중국 UBS나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 규모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던 그 AI 관련된 투자나 또 중국이 그 알리바바가 잘하는 클라우드 관련 비즈니스의 규모 자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땡겨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준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략 2배에서 3배까지도 늘어날 수 네.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네요. 이 소식이 어제 중국 관련 반도체주들이 약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4분기에도 이러한 그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7월부터 장세가 계속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 어제는 이제 물론 항생테크라든지 기술주 중심으로 올랐지만 말씀하신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기술 국산화, 반도체 국산화 관련 테마가 8월 이후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증시, 그러니까 알고 계신 상해심천 본토 시장의 경우는 테크 관련 거래 대금이 이미 전체 거래 대금의 40%까지 올라오면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그 40% 경계선에 도달을 하면 과열이다 혹은 과속이다라고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반도체나 그 국산화 혹은 AI 관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도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각은 사실 지금 본토의 그 반도체 관련 지수로 볼 수 있는 게 상해 과창판이라고 해서요. 영문으로는 스타 50 지수라고 해서 과창 50 지수라는 게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내년까지 땡겨올 PER을 감안을 해도 지금 100배가 넘는 PER을 좀 보이고 있고요. 100배요? 이 레벨 자체가 2018년에 해당 과창 50 지수가 개설된 이래 가장 높았던 PER 자체가 2011년이었었는데 그때 수준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성이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반도체 자체만으로 된 인덱스 투자는 단기적으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4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 실체가 있고 규모가 있고 실제로 이익이 좀 검증이 된 이 기술주 중심의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아시나 알리바바나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를 투자하는 전략에서는 유일하게 그나마 업사이드, 그러니까 상승 여력 자체가 항생테크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4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지수가 좀 과열됐다라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생테크 정도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최근에 중국 증시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너무 달리다 보니까 이제 쉴 때도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런 투자 심리를 꺾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왜 상승했느냐, 뭐 복합적인 요인으로 상승을 했겠지만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미국만 보시고 중국이 이제 한 1년 동안 분위기가 좀 나아진 건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분명히 경기는 나쁜데 왜 오르느냐는 질문에 제가 오랜만에 업데이트하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일단 5년 전에 저희가 글로벌 주요국들이 다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해야 된다고 했고 모두 다 인플레이션 스테이지를 한 번씩 다 갔다 왔거나 지금 아직도 있는 상태잖아요. 유일하게 중국은 완전히 다른 유니버스인 디플레이션 스테이지 한 4년 정도 있었고요.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주식이 좀 없는 국가이다. 이걸 배경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원인은 사실 경기나 물가에 대한 강한 기대라기보다는 지난 4년 동안 특히 작년 상반기 정도까지 4년에 걸쳐서 중국의 유동성 함정이나 뭐 디플레이션이나 또 성장 모델을 전환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박살내고 제조업이나 산업 고도를 하는 과정에서 후유증 때문에 상장기업 어떤 이익이나 전반적인 것들이 깨지면서 안 될 만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최근 1년 동안의 변화는 많은 그 돈들이 예금이나 적금 같은 고정금리 상품에 묶여 있다가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면서 약간 구조적인 투자 심리 개선과 유동성 강세장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 5년 전에 저희가 겪었던 거를 뒤늦게 겪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미중 관계가 생각보다 중국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나름대로의 이제 자신감이라든지 또 위험 선호도가 그냥 주식을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무리 돈이 예금에서 많이 풀린다 해도 주식을 살 만한 용기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 복합적으로 딥시크나 뭐 팜마트나 최근에 알리바바 같은 산업 쪽에서의 나름대로의 규모적인 성과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비록 내수는 안 좋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한 어떤 자신감들을 경기와 좀 무관하게 베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주식을 선택했던 용기가 꺾일 만한 이슈들이 구조적으로 있느냐가 판단이 중요한데 제 표현이 조금 모호할 수는 있는데요. 좀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분류로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중국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많이 쌓여있던 예금들 가게나 기업이 투자를 미루고 주식을 선택하지 않았던 그런 자금들이 주식으로 온다. 당연히 주식으로 올 수 있는 배경은 내년까지도 되는데 이 위험 선호도가 혹시 바뀔 수 있는 쪽에서 제가 볼 때 가장 그 직관적인 거는 최근에 채권 시장이 되게 약세거든요. 앞서서도 뭐 일본 국채 금리나 이런 얘기 해주셨지만 네네. 중국도 국채 금리가 한 4년 넘게 빠지다가 최근 주식 시장 강세와 함께 장기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예금에서 다 채권으로 갔던 운용 그 자금들이 주식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 징후인데요. 만약 이번 10월 국경절 연휴 이후로 혹시 채권이 이게 과도하게 장기 금리가 이제 올랐다 해서 조정이 오면서 그러니까 주식 입장에서는 채권의 강세가 이제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1차적으로 예금에서 주식으로 이동했던 자금이 좀 끝나는 징후들이 좀 파악되는 것들이 결국에 중국의 장기금리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중 관계인데요. 저는 역설적으로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건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번 뭐 에이펙이든 11월 이전에 관세가 확정되고 엔비디아의 수입이 좀 더 다시 재개된다든지 호재가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의 수많은 반도체 주가라든지 중국판 뭐 엔비디아라는 캠브리콘이나 여러 가지 테크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거는 자립에 대한 기대감인데 역설적으로 당분간 시간을 두고 자립과 수입을 병행하겠다는 호재들이 또 나오면 지금까지의 이 위험 선호도 회복에 대해서 선반영 됐구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또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도 악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중국의 그 전략가들이나 시황 담당자들 중국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 구군이 때가 왔다, 우리의 기회가 왔다, 다들 어두워지니까 이제 이뻐 보인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상대적인 거니까요. 주식도 많이 들고 있고 미국도 옛날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중국 내 산업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들이 어제 알리바바 AI 투자 사건이나 이런 것들처럼 분명히 긍정적인 것들만을 지금 보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산업성과 관련해서 결국에 매출이나 규모 또 중국의 가장 큰 문제인 박리담회를 통한 마진율 훼손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여전히 개선이 별로 없다. 우리가 아무리 산업 고도화를 했지만 단기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네라는 것들이 마진 쪽이나 혹은 물가 쪽에서 좀 기대보다 못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악재는 아니겠지만
시장의 지금의 위험 선호도들이 현실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급락보다는 전반적인 좀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근에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가 꺾일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증시에 조정이 온다면 네. 우리는 이제 매수 기회로 좀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난 6, 7년 동안 너무 트라우마를 많이 드렸고요.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나 인도 같은 추세적인 강세장들을 중국은 못 들였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장기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다들 꺼리실 것 같고 아무리 기업이 좋다고 해도 혹은 생태계가 좋다고 해도 다들 의심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제가 복선을 좀 깔았지만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해외 주식은 다 미국이었고 미국 주식은 다 많이 들고 있고 주요국들은 주식 자체가 많은 편입니다. 중국은 국가적으로도 주식이 없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감히 중국 주식을 추천한다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주식이 없는데 주식 부양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예금이 주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자금은 플러스 알파일 뿐이다. 그들의 재평가를 우리는 일부 좀 따라가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대체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중국 주식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복선을 깐다기보다 내년에도 분명히 올해 연말에 지금 중국에 대한 테크에 대한 뭔가 관심들 또 오랜만에 제 주변에도 보면은 미국만 좋아하시다가 중국 출장도 자주 가는 분들의 움직임을 보면 네. 좋으면서도 좀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와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조정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을 좀 잊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계속 조정이 급격하게 오더라도 하단을 계속 높이면서 방향성을 4년 만에 좀 틀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내년에 보는 시각은 이번 조정이 오더라도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의 5년 만에 내년에 중국의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2자릿수로 좀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네. 올해도 사실은 중국 전체 상장사가 100이라면 20%의 상장사만 이익이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소수 성장주나 테크주만 쏠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보는 시각은 좀 전면적인 강세장입니다.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중국의 시클리컬 업종이나 또 중국이 주도하는 친환경이라든지 또 마진이 죽어도 안 났었던 서비스업이나 소비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좀 턴어라운드를 5년 만에 바닥에서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상장사 100 중에서 올해 20%의 턴어라운드였다면 내년엔 한 50% 정도의 턴어라운드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오더라도 분명히 내년에 또 주식으로 유리한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좀 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전략 자체는 중국의 어떤 CSI 300 지수 같은 비테크 지수일 수도 있고요. 또 중국의 배당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쉬었던 중국의 소비나 서비스업 같은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국의 스코프로 M7 기술주 테크 사이클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한편에서 오래 쉬었던 섹터들 또 중국이 주도하는 친환경 같은 섹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서 이번 조정이 왔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2가지 부류의 전략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내년에 제가 보는 전망 장세로 봤을 때는 최근에 계속 덜 올랐던 CSI 3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상해 심천의 5,500개 종목에서 1번부터 300까지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코스피 100 같은 종목 인덱스인데요. 해당 지수를 조금씩 계속 적립식으로 사는 전략, 혹은 정말 용자의 포트를 꾸려서 공격적으로 중국의 피지컬 AI나 생태계를 공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인덱스를 다 말씀드린 것 중에 3대 테크 지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항생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천창업반이라고 해서 차이넥스트로 알려진 CATL이 들어간 배터리나 스마트카 이쪽에 인덱스 생태계가 있고 마지막 3번째가 아까 제가 되게 비싸다고 말씀드린 반도체 위주로 구성된 상해 과창판 지수가 있습니다. 정말 용감하게 저희가 이번 조정이 왔을 때 공격적으로 한 축에 AI는 신흥국에서 중국이 탑이니 베팅하겠다 싶으신다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3대 테크 지수를 구성하는 전략도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조정이 온다면 내년에도 중국에서는 우호적인 그 시장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유효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략은 사실 2가지로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이라면 이제 3대 테크 지수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시다 하시면 친환경이라든지 경기순환, 소비재, 서비스 업종을 위주로
위주로 네, CSI 지수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10월 국경절 연휴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네. 있는 모습인데요. 네.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하고 겹쳐서 굉장히 황금 연휴가 됐는데 중국도 중추절이라는 연휴를 쉬는데 뒤로 밀리면서 원래 있던 국경절 연휴와 함께 만나면서 폭발력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최근에 뭐 경기가 대단히 좋아서 주가가 좋았던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소비라든지 최근에 부동산 경기 같은 것들은 6월 이후로 다시 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9월 학기이기도 해서 이게 9월이 우리 3월처럼 신학기 효과라는 것들이 좀 원래 있고요. 그래서 9월, 10월이 부동산 대목이기도 하고 또 이번 연휴 때 중국에 지금 고조되고 있는 신소비 쪽에서 아시는 뭐 숙박, 여행, 또 공연,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 관련 지출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소비 시즌 관련된 데이터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도 영향을 좀 주겠습니다만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관련 여행이라든지 또 중국의 최근에 관광 명소 쪽에서의 매출들, 외식, 또 부동산 관련 이런 매출들이 나름대로는 6, 7월 대비해서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의 강세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급등락을 좀 막기 위해서라면 결국에 어느 정도 내수 관련 지표들도 확인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 국경절 연휴 이후에 저희 같은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소비 성수기 때 어떤 지표를 보였다는 정도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경절이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위원님과 이렇게 네, 자세한 불러주시면 분석을 또 업데이트 한번 해봐야겠네요.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도 뭐 이 국경절 문화관광 소비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비를 좀 증진시키려는 그런 네. 움직임을 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미중 회담이 사실은 열렸었잖아요, 스페인에서. 네. 근데 이제 그 회담이 남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수장끼리 일단 통화를 했고 아시는 틱톡 관련 이슈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중국 관영 언론 계속 보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들을 좀 얻기 위해서 틱톡 관련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톤은 좀 많이 완화적으로 바뀐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중국하고 미국 간의 과거에 이제 있었던 것 중에 중국을 WTO 관련해서 그 어떤 개독으로 인정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중국이 조금 자기네 입장에서 좀 양보를 좀 하면서 11월일 수도 있고 내년 연초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저희가 바라건대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 양측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지금까지 유예됐었던 관세를 확정하고 다음 단계로 좀 가기 위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특히 저는 약간 이제 중국 쪽에서 삐진 척을 좀 하고 여러 가지 삐진 척도 네. 하고 혹은 또 강경하게도 나가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주도권을 1차전에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기술 제재 해제라든지 관련된 목표를 통해서 확정을 한번 짓고자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2차전은 내년 상반기 이제 중간선거 앞둔 백악관부터 저는 시작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동남아의 베트남에 대한 제재라든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을 제재하게 하는 강도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2차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11월 전에 양측의 이번 스페인 회담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 관세를 확정짓고 전반적인 것들은 일단 휴전하는 방향으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뭐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이벤트나 호재가 될 것 같진 않고 이제 다음 단계를 이제 조마조마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입장에서 1차전인 어떤 그 끝맺음을 한번 맺고 가는 형태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미중 갈등에 대한 2차전 그것을 앞두고 이제 서로 눈치 보기를 하면서 네, 어느 정도는 그 휴전 상황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밤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관련 합의에 대해서 뭐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또 하니까요. 관련 소식은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